열과 한번 볼까요? 열과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물 관리를 이제 잘하면 이제 덜 나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사실 개화기예요. 개화기 때 세포 수를 적정하게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열과가 결정이 되는데, 개화기 때 물을 적게 주면은 세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세포의 수가 100개라고 할 때 물을 적게 주면은 이해하실게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50개 정도의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물이 이제 적정하게 공급이 되면은 100개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샤인머스켓 한 알의 기준을 10g이라고 잡았을 때 이 세포 50개가 10g을 만드는 거하고 세포 100개인 포도알이 10g을 만드는 게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50개, 100개의 세포는 작게 출발했지만 10g을 만들 때 이 100개는 100개의 힘만큼 이렇게 100개의 세포를 채워가면은 요게 이제 10g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요 50개짜리 세포는 절반밖에 세포를 만들지 못했으니 10g을 채우려면은 세포가 더 커져야 되겠죠. 50개의 세포로 10g 만드는 거하고 100개의 세포가 10g을 만드는 거하고는 50개짜리가 2배의 세포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포벽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얇아진 부분에 상처가 딱 나면서 터지는 게 열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화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개화기 때 물을 주면 포도가 막 나무 자라는데 힘을 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 화진이 온다 이래가지고 물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을 일정하게 적정하게 공급을 해서 수분 관리를 해줘서 100개의 세포를 만드는 게 열과 예방에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려면은 물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화기, 성장기, 개화기, 착색기, 수확기까지 쭉 이어질 텐데, 발화기 때는 기본적으로 겨우내 물을 덜 주어서 땅이 메마른 상태니까 물을 많이 주어서 포도 뿌리가 보통 지표면에서 20에서 30cm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화기 때는 물을 이 뿌리까지 다 적셔가지고 힘차게 밀어 올리게 한 다음에, 성장기 때부터는 아침에 포도밭에 나가가지고 포도 이파리가 폈을 때 가에 맺히는 이슬방울을 보고 물을 주는 양을 결정하는데, 평균 15분은 기본으로 준다. 그럼 이 15분은 왜 15분이냐? 우리가 물을 꾸준하게 줘야 되는데, 전파상 가서 타이머를 사면은 15분 타이머가 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눈금이 15분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15분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물을 아침에 주고 그 다음날 갔을 때 물에 맺히는 양에 따라서 15분을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이제 이걸 결정하는데, 보통은 아침 10시에 처음 물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물이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는데 12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후 2시까지 15분, 15분, 15분 이렇게 3번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후 4시에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라 아침 10시로 와갖고 여기에 30분을 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아침하고 점심까지는 조금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저녁을 많이 먹으면 잠자기 힘들듯이 이 작물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2시까지 물 주는 거를 마치고, 부족하면 아침에 한 번 더 주고 12시 한 번 더 주고 오후에 한 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화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기 때 똑같이 15분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기부터 개화기까지 물을 쫙 주다 보면은 물에 맺히는 정도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개화기 때 가면 물이 어느 정도 맺히는가를 봐서, 만약에 여기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던 거를 줄여가지고 최하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그렇게 하고 이슬이 많이 맺히건 적게 맺히건 기본적으로 한 번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토양은 일정하게 수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한 번만 줘도 이 세포가 이렇게 100개를 만들 정도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화기가 끝나고 착립이 돼가지고 똑같이 물을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착색기가 들어오면 이제 2차 비대를 하잖아요. 이때 50개 만들어진 세포의 포도알과 100개의 세포가 만들어진 포도알이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만들어진 이 세포알을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을 더 많이 줍니다. 물을 과도하게 준 산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는데, 여기에는 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열매를 키우는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와 물을 보통 같이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을 10g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에서 몸집을 갑자기 키웠으니 당연히 껍질이 얇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느 불리한 조건에서 여기가 탁 크랙이 가면서 터지는 게 열과인 거죠. 그래서 물을 꾸준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착색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루 15분은 무조건 물을 준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 때 그러면 물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수확기에도 기본적으로 15분은 준다. 근데 이게 사실 15분이라는 게 말로는 15분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점적 테이프 한 줄을 깔아서 15분을 줘보면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위에는 사실 물이 들어갔다 이런 흔적만 있지 뭐 보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고, 한여름에 뜨거울 때 15분 준다고 하면은 사실 잎에서 증산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5분 준다고 해서 크게 수확기 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15분을 주는 그 밭하고 내가 3일, 5일 간격으로 주는 밭하고는 이 건습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세포벽이 얇아졌다 정상으로 됐다, 얇아졌다 정상으로 됐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열과가 생기는 거니까, 꾸준하게 물을 줬을 때 세포수를 확보할 수 있고 세포가 적당하게 자기 몸집을 키우면서 시끄러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5분씩 꾸준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표님, 그러면 바라기에서 물을 한번 흠뻑 주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옥천 하우스 기준에서는 언제 정도 시점에서 물을 듬뿍 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물이 오르는 시점에서 껍질을 깐다고 했잖아요. 그럼 껍질을 까고 이제 정리를 싹 하면은 이제 눈이 이 가지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갈색에서 이렇게 막 표고버섯 금 가듯이 이렇게 금이 막 눈에 가는데, 요때 물을 주는데 보통은 논에 물듯이 물을 줘요. 그러면은 보통 한 24시간 정도? 스프링클러를 주든 점적을 주든 24시간 정도를 틀으면 거의 전밭이 다 젖어요. 그러면은 겨우내 말라있던 땅들이 쫙 그 물을 흡수하면서 그 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20에서 30cm 정도까지 흠뻑 적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을 적셔놔야 눈을 힘차게 밀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기나 무농약을 하게 되면은 초생재배를 하는데, 초생재배를 했을 때 그리고 개화기 때 물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렇게 포도를 유인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개화를 막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에 이렇게 풀을 심어서 이렇게 막 잡초가 이렇게 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이파리가 이제 잡초들도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땅에서 포도 물을 줄 때 같이 막 물을 먹고 막 그 풀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잎에서 증산을 해서 이 수분을 이렇게 위로 날리는데, 포도나무까지 큰 풀들이 이 꽃송이에
수분을 사실은 다 밀어 올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 풀을 키워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화기에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싹 예치를 해가지고 이 풀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는데 풀을 땅 위에 한 5cm 지점에서 싹 깎았기 때문에 뿌리만 남아있고 잎이 없어서 증산을 안 해요. 그러면 개화기 때도 요 꽃잎파리가 뽀송뽀송한 거죠. 대표님, 아까 수확기에는 당도 문제 때문에 우리 생산자님들이 물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끊어버리면은 당도도 올라갈 텐데 포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포도 수확기 때의 날씨를 보면은 옥천 기준으로 하우스에서 8월 한 20일에서 9월 20일 사이인데, 그때 되면은 한낮의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15분 주는 것마저 끊었다. 그러면 포도는 40도에 계속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우리가 물을 주든 안 주든 잎에서 증산작용을 할 텐데,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얘네도 나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어디서 수분을 보충하느냐, 포도 알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서 잎에서 씁니다. 그러면 포도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알이 탱탱해야 되는데, 당도 높고 탱탱한 포도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수분을 빼가니까 물렁물렁한 포도알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성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분을 주는데, 물론 어느 밭에 따라서 15분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15분이라는 게 한낮에 뜨거울 때 증산하는 양을 따져보면은, 책에서 보면은 3에서 5일간 관수량을 따졌을 때 300평당 10톤의 물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따지면은 한 700리터의 물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15분 준다고 해서 과연 그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분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잎에 아침에 나갔을 때 잇을 맺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확기 때 가면은 아침의 온도가 20도가 넘죠. 그러면 잘 안 맺혀요. 물이 맺히는 시기는 20도 이내, 개화기 때까지 제일 많이 맺히죠. 옥천 하우스 기준으로 4월 말 5월 초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아요. 그럴 때는 특히 많이 맺히겠죠. 그런데 수확기 때 20도 넘어가면은 우리가 15분 아니라 30분을 줘도 거의 맺히진 않아요. 물이 잘 빠지는 토양, 고여버리는 토양,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15분씩 준다는 거는 너무 평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잘 빠지는 토양과 물이 잘 고여버리는 토양은 이제 물을 다르게 줘야 되나요? 다르게 줘야 되겠죠. 먼저 우리 밭도 두 자리가 있는데, 한 필지는 한 달 내내 물을 안 줘도 계속해서 수세가 떼지는 밭이 있는가 하면, 한 필지는 한 달 내내 물을 줘도 물이 고이지 않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는 데는 더 줘야 되겠죠. 15분은 기본적인 예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으로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니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어떤 날은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물이 잘 빠지는 밭들은 내가 우리 밭에 나무 수세를 봐가면서 조금씩 더 줘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논 땅이나 질땅, 이런 땅들은 조금만 줘도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물을 안 주는 것보다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를 파는 게 유리하겠죠. 물이 안 빠진다는 거는 그 땅에 계속 물이 머물러 있다는 건데, 그러면 포도 뿌리가 걔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숨을 못 쉬고 뿌리가 썩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밭들은 물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배수로를 따서 물이 잘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리고 이게 저희 생산자 중에서 유독 과일을
많이 단 생산자님들이 열과가 더 심하던데 그건 또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이제 요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물을 적정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m에 송이를 10송이에서 한 12송이 정도 달았을 때 품질과 맛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요 정도만 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을 적당하게 줘서 세포 수도 이렇게 100개를 만들었고 알도 키웠는데 열과나는 밭이 있어요. 관리를 똑같이 했는데, 그런 밭들은 보면은 요 1m에 보통 20에서 30송이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똑같이 커서 적정하게 됐는데, 잎에서 만드는 양분이 이렇게 알들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돼서 세포벽이 이렇게 탄탄해야 되는데, 이 잎에서 만든 양분이 1m 기준으로 10송에서 12송이까지 아주 좋은 송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20에서 30송이를 달아버리면 이 세포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 양분을 2배, 3배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 껍질이 얇아지겠죠. 양분 축적이 덜 되겠죠. 그러면 얇아진 게 터지는 게 열과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달았을 때는 이 세포의 수가 일정하게 잘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세포가 양분을 덜 먹어서 얇아지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열과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열과 나기 이전에 양분을 10송이한테 줄 거를 20에서 30송이한테 줬으니까 반 정도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도 그만큼 축적이 덜 되니까 맛도 없겠죠. 저희가 물을 주는 방법이 점적 관수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언제 점적 관수를 써야 되고 언제 스프링클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옥천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시설과 점적 시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죠. 처음에 발아기 때 물을 많이 줄 때는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적을 적시는 게, 빠른 시간에 적시는 게 중요하니까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온밭을 다 적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물을 줄 때는 점적으로만 줘요. 물론 스프링클러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 밭의 특성상 모래가 너무 많아서 점적으로만 줬을 때는 뿌리 있는 데까지 물을 공급을 못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스프링클러를 주는데, 스프링클러는 미세하게 많은 면적을 줄 때 쓰는 거고, 점적 테이프는 일정 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물을 주는데, 자, 스프링클러가 포도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스프링클러를 달면은 보통 UD라는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UD는 이 반경이 7m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3.5, 한쪽으로 3.5에서 7m를 물을 주는데, 그래서 보통은 7m 하우스에 스프링클러 한 줄만 깔아요. 그래서 얘를 4m 간격으로 100m에 4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회전하면서 이 반경 7m를 한꺼번에 다 적셔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시간을 준다고 보면 얘는 이 표층에서 스프링클러 1시간 주면, 예를 들어서 5cm 정도의 땅을 적신다고 하면, 점적 테이프는 어떤 원리냐면은, 점적 테이프는 이렇게 1시간을 줬을 때, 정상적인 압력으로 1시간을 줬을 때 이 구멍 하나에서 1.5L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표토 5cm를 적셨잖아요. 그럼 얘는 1.5L면은 우리가 한 25cm 정도 되나요? 콜라병 하나가? 여기서 25cm 정도 되는 물기둥을 10cm 하나씩 다는 거예요. 여기 표토면은 점적 테이프 구멍 하나에. 자, 그럼 처음에 줬을 때는, 스프링클러 줬을 때는 5cm를 전부 다 적셔요. 그러니까 물을 다 준 것 같아. 근데 점적 테이프는 주면은 위에는 여기는 한 줄로 이렇게 흔적만 남아. 그러면 점적 테이프로 준 게 물이 안 줬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점적 테이프가 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옆으로 40cm, 깊이로 50cm까지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병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40 퍼지고 40 퍼지고 40 퍼지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삼투압, 역삼투압 알죠? 그러면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40에서 또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또 먹어가고 이쪽으로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는 물중계 한 줄인데 나중에 삽으로 파서 보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무 뿌리 주변 3, 4m를 물이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점적 테이프가 물을 안 줬다라고 볼 수 있고 땅이 말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옆으로 들어가서 이런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점적 테이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물의 양도 줄이고, 그리고 얘는 개화기 때 물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은 스프링클러를 줬을 때는 습도를 굉장히 높이겠죠. 왜냐하면 공중에 다 물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개화기 때 특히 포도는 1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데 그때 개화기 때 곰팡이가 와가지고 습이 높아서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건데 점적 테이프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우리로 표시나게 해주면은 밑으로는 수분이 있지만 위로 증산하는 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나 이런 거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스프링클러를 이때만 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여름에 수학기 때 날씨가 오후에 40도, 45도 올라가요. 시설에서. 그러면 한 12시쯤 되잖아. 그러면 일부러 공중에다가 한 30분 뿌려. 그럼 지하수는 몇 도에? 14도지. 그러면 뜨거운 온도가 40도, 45도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뜨거운 물을 열기를 탁 먹고서 딱 위로 날려버려. 그러면 5도 정도 온도가 확 내려가. 그래서 수학기 때는 그 온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뭐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일부러 트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와 점적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어느 게 좋다고 해서 막 그것만 쓰는 것보다는 같이 혼용해서 쓰면 굉장히 좋죠. 근데 점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2시간을 줘도 밑으로만 들어가잖아. 위에 온도를 떨어뜨리질 못해. 스프링클러 탁 틀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 5도 차이면 엄청난 거거든. 아,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봤을 때 냉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거고.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발화해서 물이 막 올랐는데 이상기후에서 막 갑자기 새벽 온도가 영하 5도로 떨어져. 그러면 그 물은 0도에서 얼잖아요. 그러면 표피로 물이 올라갔으니까 표피가 얼어 터지면, 물관이 얼어 터지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럴 때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돌리면 나무에 묻어서 얼음이 얼어요. 그 추위에. 근데 그 얼음은 0도잖아요. 그 얼음 자체가 냉기, 영하 4, 5도의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죽지 않아요.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단시간에 넓은 면적을 적실 수 있으니까 그 초기에 발화기 때 흠뻑 적시는 용도로 그 대신 오래 틀어서 전체 땅을 적시는 용도가 첫 번째고, 그렇게 적셔 놔서 물이 올랐는데 영하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전밭에 살포를 해서 얼음을 얼게 해서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수확기 임박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 그때 틀어서 지하수 14도 온도를 전밭에 뿌림으로 인해서 온도를 낮춘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품질 포도가 조금씩 만들어져요.